파리 생제르맹과 인터 마이애미의 클럽 월드컵 16강이 파리 생제르맹의 4대0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메시, 수아레스, 부스케츠, 조르디 알바 등 바르셀로나 출신의 레전드들을 영입하며 MLS에서 좋은 행보를 이어가던 인터 마이애미였지만 현 시점 세계 최강의 팀 파리 생제르맹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지난 챔피언스리그 결승과 비슷하면서도 더 발전된 파리 생제르맹의 전술은 어땠는지, 왜 인터 마이애미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리 생제르맹은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과 비교해서 단 한 자리만 변했는데 공격진에 덴벨레가 빠지고 바르콜라가 들어왔죠. 파리는 포백이었지만 빌드업 기본 대형으로 변형 3백을 선택했습니다. 우측 풀백인 하키미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멘데스가 좌측 스토퍼가 되었죠. 이때 미드필더 비티냐가 홀로 남아 3-1 빌드업 대형이 되고 네베스와 파비안 루이스는 약간 전진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빌드업 구조가 바로 파리가 선택한 기본 빌드업 대형이었습니다. 누누 멘데스와 마르퀴뉴스가 각각 스토퍼가 되고 비티냐가 홀로 미드필더에 남는 3-1 빌드업 대형이었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빌드업 구조를 가졌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파리는 스위칭에 매우 능한 팀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다양한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갔는데요. 첫 번째로 봐야 할 스위칭 플레이는 누누 멘데스와 비티냐의 스위칭입니다. 기본 3-1 빌드업의 왼쪽 스토퍼를 맡은 멘데스는 수비수이지만 공격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변형 3백의 스토퍼를 맡고 있다 보니 반대편 하키미보다는 공격 기회가 많지 않죠. 파리는 팀이 하프라인 부분까지 전진했고 공격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면 멘데스의 전진을 유도하기 위해 비티냐를 좌측 스토퍼로 내리고 멘데스를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시킵니다. 이때 비어있는 미드필더 공간은 파비안 루이스나 네베스가 메꾸고 순간적으로 좌측 공격 가담 숫자가 3명이 되어버리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뒤에 설명드릴 두웨의 왼쪽 가담과 더불어서 말이죠. 이 장면처럼 비티냐가 아래로 내려오고 멘데스가 앞쪽으로 전진을 가져가면서 이미 좌측으로 포지션을 옮겨놓은 두웨와 함께 흐비차, 두웨, 멘데스 삼각편대가 만들어지죠. 두 번째로 봐야 할 스위칭이 바로 두웨의 왼쪽 이동입니다. 과거 제가 정말 좋아하던 감스트님의 윙의 윙 전술을 실제로 구현해낸 몇 안 되는 팀 중에 하나인 파리죠. 본래 4-3-3 포메이션으로 나오면서 3톱을 구성한 파리는 오른쪽 윙어인 두웨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공격 전술을 사용합니다. 오른발잡이인 두웨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죠. 폭을 벌리는 흐비차와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는 두웨, 그리고 간헐적으로 언더래핑을 시도하는 멘데스까지 맞물리는 왼쪽의 삼각편대가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처럼 두웨, 흐비차, 멘데스가 왼쪽에서 지속적으로 삼각형을 만들며 공격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비어있는 오른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하키미의 전진과 연계됩니다. 하키미가 전진하여 우측의 폭을 넓히고 동일하게 우측 하프 스페이스는 바르콜라가 위치하며 주로 네베스가 간헐적으로 공격에 가담해주는 형태가 되죠. 지금처럼 왼쪽에는 흐비차와 두웨가, 오른쪽에는 하키미와 바르콜라가 위치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상한 점이 왼쪽에 3명, 오른쪽에 3명이 가담했는데 톱이 없습니다. 한 경기에 4골이나 득점했는데 톱이 없다니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진짜 톱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없다기보다는 비워놓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파리는 이번 경기 선발로 나온 공격진 3명과 덴벨레까지 주전조 공격수 안에 전문 스트라이커가 없습니다. 세계 최강의 공격력을 가진 파리가 왜 전문 스트라이커가 없는데도 득점을 많이 해낼 수 있을까요? 해법은 바로 비워놓는 톱 자리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흐비차와 두웨가 왼쪽에 서고 하키미와 바르콜라가 오른쪽에 서 있을 때 의도적으로 중앙 공격수 자리를 비워놓았다가 측면에서 위협적인 하프 스페이스로의 전진이 이루어졌다면 순간적으로 파비안 루이스나 네베스가 전진하여 톱 자리를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수비수들은 자신의 마크맨이 없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니 아무래도 더 막기가 힘들겠죠. 세 번째 득점 장면이었던 자책골 장면을 보면 하키미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바르콜라에게 볼을 넘겨주려고 하자 이미 파비안 루이스는 톱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볼이 비교적 아래에 있을 때는 비워놓았다가 전진하면 미드필더들이 채워버리는 예측할 수 없는 스위칭 플레이인 거죠. 엘리케 감독의 전술이 젊고 기동성 있는 뛰어난 선수들과 만나 파리는 세계 최강의 팀이 된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파리의 세트피스 장면을 보고 또 한 번 놀랐는데요. 허를 찌른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했던 장면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보통 세트피스를 진행하면 키가 크고 헤더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주 타겟이 되고 나머지 선수들은 미끼 움직임을 가져가주는 형태가 많습니다. 하지만 파리는 그 반대로 상대의 생각을 역이용하였죠. 선제골 장면에서 비티냐가 프리킥을 처리할 때 파초의 모습을 보면
상대 선수를 등지고 경로를 방해합니다. 그 뒤에서 키가 가장 작다고 볼 수 있는 네베스가 침투하죠. 파리가 사실 약점이 없는 팀이기는 하나 굳이 약점 하나를 꼽자면 세트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초와 파비안 루이스 정도를 제외하면 팀의 장신을 찾아보기는 힘들고 마르키뇨스 역시 헤더 능력은 좋지만 센터백치고 작은 신장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네베스는 그 작은 선수들 중에서도 작은 최단신에 속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엔리케 감독은 압박이 비교적 덜할 네베스에게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을 주문하고 파초에게는 스크린 플레이를 지시한 거죠. 이와 더불어 파리가 경기 시작과 동시에 공을 상대 진영으로 뻥 차내는 전술, 이 두 가지 전술을 보면 정말 엔리케 감독이 NBA나 NFL을 참고하여 전술을 짜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파리는 전반 환상적인 전술로 이미 4골차 리드를 만들어냈고 후반 이른 시간부터 주전 선수들을 대거 교체하며 체력 안배까지 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69분 하키미와 교체되어 출전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짤막하게 요약해보자면 우측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깝게 플레이를 했고 좋은 롱패스와 막판 좋은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는 등 무난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다만 베스트 11의 자리가 너무나도 공고하기에 다음 시즌에도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봐야겠습니다. 현재 이강인 이적설이 쏙 들어가고 잔류에 힘이 많이 실리는 것 같은데 다음 시즌 이강인 선수가 잘 적응하여 활약하길 바라야겠네요. 감사합니다.